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13명 발생했습니다. 두 자릿수를 잘 이어오다가 세 자릿수로 늘어난 건데 이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두 자릿수가 유지되거나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국내 감염만 93명, 1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것이 이제 수도권에서 이 정신병원에서의 거의 30명의 환자가 갑자기 다나병원에서 나온 것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8월 14일 날부터 103명으로 늘어난 이후에 오늘까지 한 9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네. 이것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서도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계속 지금 20%를 넘고 있지만 이것도 하향 추세이긴 하거든요. 네네. 또 우리 지금 이 감염 재확산 지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이기 때문에 안정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집단 발생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면은 숫자가 좀 늘었다 놨다 하긴 하지만 오늘 숫자로만 보면은 아직도 뭐 지역사회 국내에서의 발생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네. 또 근데 문제는 이 정신병원에서의 발생이 이게 얼마나 확산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대규모 발생이 또다시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좀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은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떨어져야만 어느 정도 안정세라고 볼 수가 있지. 지금 하루하루의 환자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숫자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직은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다나병원 같은 경우에서 2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병원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숫자가 좀 큰 점도 문제가 되고 취약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그냥 원내 감염, 즉 일반 병원에서의 원내 감염이 아닌 정신과 병동의 그 밀폐된 상황 안에서의 감염이기 때문에 네네. 꼭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사실 그 안에 100명 정도 수용되어 있었는데 거의 전원이 다 감염이 되어 있고 접촉 감염까지 해서 114명이 네. 감염이 되었었고 네. 이분들은 사실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코호트 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접촉 감염에 의해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대남 청도병원인 경우에 청도 대남병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시절에는 우리가 많이 몰랐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감염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병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감염된 것은 아니고 입원 환자가 166명인데 네. 127명은 음성이고 양성이 28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127명의 음성이 과연 계속 음성이냐 할 것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즉 잠복 기간이 아직도 있어서 네네. 점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고 재검이 11명이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되는데 1인실로 지금 격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교차 감염을 막으면서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취약 지역에서 이렇게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좀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것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정신병원 병동에서 네. 코호트 격리가 됐었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나왔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특히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시작한 것들이 이런 취약 지역으로 가면은 대규모 발생이 일어나고 이런 대규모 발생 이후에는 사망 환자가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고리를 선제적으로 끊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서 또 대규모의 발생이 일어날지 아주 우려가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잠복 기간도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더 걱정하는 게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고 앞서 저희가 이제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조사를 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관광지 숙박 예약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귀향을 덜 가신다고 하는데 휴양을 가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휴양지에서의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왕 떠나셨다 그러면 일단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 당국에서도 이거 통제하기도 어렵고 또 역학조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권고하듯이 자기 가족 단위로 움직이되 항상 어디서든지 실내 환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보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 실내 환경에서 치료하는 시간을 최단시간으로 하시고 또 손 씻기든 개인 위생 확실히 하시면서 결국은 빨리 다녀오시면서 접촉을 적게 하는 즉 뭐 여행은 이미 떠난 것이니까 네. 그 여행지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할 수 있는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다 문은 닫고 있습니다만은 식당이라든지 모든 실내 시설들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수칙, 개인 위생 수칙들을 잘 지키셔야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특히 10월 11일까지 또 한 번의 한글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기간을 잘 지낼 수가 있어야만 그 이후에 우리 방역이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기로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앞으로 한 열흘 이상 잘 지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역시나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집계가 돼서 더 걱정인데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제주도는 뭐 거의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도하시는 분들을 전부 발열 체크하고 입도를 하시지만 사실 발열 체크라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무증상인 분들도 많고 또 그 입도한 이후에 발열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방역을 아주 강력히 하자 하는 것이 전부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셨고요. 일단 동선을 전부 체크할 수 있게끔 하셔서 일단 환자가 나타나면은 그 전체 동선 역학조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하였고 또 발열이든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신고를 하셔갖고 진단 검사를 받던가 아니면 자가적으로 격리를 하거나 혹은 발열 체크에 의해서 이 확인이 되었으면은 격리를 하고 진단 검사를 자비로 받고 또 이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만약에 확산이 되었을 때는 구상권까지 행사하겠다 하는 정도의 강력한 조처이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의 이런 모든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시고 개인 위생 잘 지키신다면은 사실 문제 없이 여행할 수가 있겠지만 어디선가에서 접촉이 일어나고 환자가 확산이 되면 이 좀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또 이런 상황 또 그 안에서의 실내 환경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즉 네. 여행을 갔다 하면 어디선가 식사도 하셔야 되고 어디선가에 또 휴게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 하면서 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야 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리 조금 조심한다고 해도 집안에서 차례를 지낼 때는 어떻게 주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예년의 추석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차례를 지내야 되겠죠. 네네. 가능하면은 뭐 원격으로 차례를 지내자고 하는데 뭐 상당히 또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일단 귀향을 하셨으면 차례를 지내야 될 텐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 차례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4천, 8천 뭐 친지들이 다 모여서 대규모로 차례를 지내시는데 이것을 좀 시차를 두고 직계 가족분들만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차례를 지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부모님, 조부모님 뭐 또 혹시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상을 따로 놓고 먹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거리를 띄워놓고 밥을 같이 먹는 방식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고령자들하고는 마스크를 꼭 쓰고서 같이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주무시고 오신다면은 그 침실은 따로 쓰시고 화장실도 좀 따로 쓸 수 있으면은 이 지금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가격리를 할 때 방역 수칙이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안에 확진자가 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서 고령자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을 잘 보호하신다면은 사실은 그 여행 자체만으로 감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방역 수칙들 또 하나는 거기 내려갔을 때 그 동네 고향 친구들이라든지 친지들, 친척들 다 만나고 싶으시겠지만 만날 때에도 꼭 이 방역 수칙을 다 잘 지키신다면은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유증과 관련해서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이런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 이건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대부분 비특이적인 즉 이 코로나19에 지금 감염되어서 낫다고 그래서 나타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피로감이라든지 뭐 권태감이라든지 네네. 뭐 기억이 좀 잘 안 나든지 머리가 멍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혹은 중증이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물들에 의한 효과들도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독감 같은 거에 걸렸을 때에도 사실은 심하게 앓고 나면 한참 가거든요. 그 후유증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말로는 이 질병 후에 몸을 추스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중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분들은 만약에 호흡기 증상이 제대로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 주치 또는 호흡기 전문의들의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지금 그 부분이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장기의 부전들이 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후유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잘 면밀히 관찰을 해서 후유증의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연구가 부족해 보이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뭐 보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지금은 좀 아쉽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연구는 좀 더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돼서 접종이 중단됐던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애초에 발표와는 다르게 지금 87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건지 또 계속해서 접종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예상되었던 일이죠. 갑자기 발표를 21일 날 저녁에 결정을 하였고 22일부터 접종을 금지시켰는데 네. 실제 말단 의료기관까지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확실하게 되지를 않아서 모르고 마치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 같은 냉장고를 사용해서 정부 조달 물량이랑 자기들이 구입한 물량을 같이 쓰면서 잘못해서 접종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이런 방역 예방 접종 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통제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약간의 허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잘 보완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것이 이번 기회를 보고서 이것들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뭐 시스템 허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서 딱히 부작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괜찮은 건지 실제로 좀 안전한 건지 어떻습니까? 이 부작용 부분은 일단 이 영어로 하면 플루샷이라고 그래갖고 독감 백신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좀 많기로 유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달걀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유정란으로부터 만든 백신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정도들도 있고 뭐 일단 주사 맞고 많이 아픈 부분들도 있고 네네. 실제 독감 증상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가벼운 증상으로 2, 3일이면 끝나는 부분들인데 뭐 어떤 때는 쇼크가 나오는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마비 증상 같은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 즉 중대한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후유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게 다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더 이 접종을 받은 사람이 나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